하겠습니다. 그래. 네. 크게 얘기할게. 마이크 꼽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유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 생방송 우리 공화당 뉴스의 박태우의 구국담론,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상한 개헌 음모가 또 숨어있는 개헌 발의안 가지고 좀 전국이 시끄러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따 몇 말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요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비가 오늘 3월 10일, 오늘 저희 당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행사를 했어요. 헌재 앞에 가서 3년 전에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규탄하고 항거하다가, 당시 경찰의 그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인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민초들이 희생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3년 전에 이를 되돌리면서 우리 당의 지도부와 연사들이 집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앞에 가서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회고하고, 열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해서 추모 사업도 하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도 오늘따라 비가 좀 와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에 2019년 5월 10일부터 바로 이 적색 분자들이, 좌파들이 점유했던 광화문 광장에, 그 당시 대한애국당이죠.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이 바뀌기 전에 대한애국당, 그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 오시고 태극기 성지를 만들겠다고 광화문에 천막투쟁을 시작해서 200여일간 그곳에서 태극기 열사님들의 의로운 죽음을 규명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좌파들과 투쟁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계속됐어요. 200여일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를 쳤다가 6월 25일 날 용역 깡패들에 의해서 철거당했다가 또 쳐서 계속 텐트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시 박원순이하고 싸우면서 의로운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리 당원들이 경찰에 고소고발당하고, 또 시비 붙는 좌파들하고 몸싸움도 하고 또 고소박을 당해서 많은 희생도 겪었어요. 그 국회 앞에 3대 악법 저지 토장을 하기 위해서 국회 앞에 텐트를 치러 오기 전 200여일간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텐트에서 우리가 숙식을 할 때는 새벽 5시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아침 국민의례로서 조회를 하고, 또 분향소 설치를 통해서 주문객을 받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동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의로운 정신을 기리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또 5시가 되면 매일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그날 매일 현수막을 바꾸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날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당원들이 매 기자회견 때마다 2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또 일렬로 서서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열사들의 의로운 죽음을 규명해달라는 메시지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전했어요.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저희들은 또 대한민국의 유명한 논객들과 또 학자들, 또 현장에서 투쟁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초청해가지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좌파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여러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듣고 토론도 했습니다. 오늘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들이 3.10 태극기 열사님들의 죽음을 규명하겠다는 노력을
고생은 좀 됐습니다만 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헌재 앞에서 조금 위로는 받았어요.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열사님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우리가 정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날 반드시 우리 열사님들의 그런 희생과 아픔을 다 기리는 그런 추모 사업도 정성화하고 또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원진 대표님, 김문수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연설하는 말씀 듣고 기자회견 들었습니다만은 많은 연사분들이 이제 목이 메어서 그분들의 아픔을 슬퍼하는 또 가슴 아파하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느냐?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에 오질 못했잖아요. 들녘에 꽃봉오리들이 열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치범은 오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쏴대고 그놈들이 뭐가 좋다고 이 주사파 정권은 방향이 잘못된 대북정책 또 동맹정책으로 국혼을 흐트러뜨리고 말이죠. 국익을 사장시키고 안보를 흐트러뜨리는 이 와중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 일찍 초기 단계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크지 않는데 인재에 가까운 코로나 사태로 민심과 경제를 죽이고 있다는 또 다른 또 자영업자들의 그런 원망과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정과 아픔이 있는데도 몇몇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증거는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민심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루하루 전개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권력이 심장부에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대한민국 고를 끌고 가고 있는 잘못된 세력들이 앉아있고 그나마 국회에서 마지막 견제를 해야 될 야당 세력들은 대다수의 의석들은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온몸으로 항거하고 울분레탄 투쟁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공천 문제, 선거에서 어떻게 한 번 더 당선돼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아주 소화병적이고 소인배적인 생각으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이 포각에 가까운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못하고 있는 국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조 대표님의 그 38일간의 노숙 텐트 투쟁을 통해서 매일 국회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팟캐스트 하면서 그 악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들입니까? 한석 두석을 가진 우리 당은 매일 외치고 싸우고 하는데 108석인가 가진 그 당시 제1야당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뭐 시위 몇 번 하고 그러더니 다 그냥 그 법이 통과되는 날 피켓 몇 개 들고 있다가 끝내버렸습니다. 롯데노을에서 뭐 농성하길래 뭐 좀 하나 싶었더니 악법이 통과되는데 신용만 하고 야당의 존재감은 없었고 모든 것이 주사파가 원하는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기결되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됩니다. 그런 걸 못하면 예산 투쟁이라 돼가지고 잘못된 예산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어디 슈퍼 예산 512조인가요? 그 예산도 그냥 통과시키는데 1조하고 뭐 또 뭐 올해 추경 예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고 뭐 얼마 10몇 조요. 야 이거 도대체 국회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예산 신임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3월 10일 날 제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생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감성적인 멘트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총선은 40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 내놓은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보수 정당은 보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그런 투사들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사는 뭐 흔적도 없고
나라가 망했다고 싸우고 외칠 때에는 어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 어떤 인사는 뭐 어디 동남아에서 휴가차 있다가 귀국해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 가족만 챙기고 희희낙낙거리다가 총선 전국이 되니까 기어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사들 보면서 이 총선에 과연 무슨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사 그들이 뭐 150석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투쟁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않는 인사들이 이런저런 인연으로 뭐 공천을 받았다고 칩시다. 빠질 닮은 뭐예요? 개개의 헌법기관이 거기에 걸맞는 투쟁과 사명감을 야당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자유한국당 지켜보니까 전혀 역할이 안 되고 소신과 투쟁력이 없는 이런 의원들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폭정을 이끌고 있는 주사파 정권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진 의원님만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야당 정치의 부재를 심하게 걱정했어요. 올해 4월 15일 날 총선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 자유공화당 같은 그런 투사들이 국회에 5, 60만 명 진출한다면 국회 분위기 금방 바뀝니다. 주사파들 제압할 수 있어요. 잘못된 법안 폐기시키는데 목숨 걸고 나섭니다만은, 저 미래통합당 좌파 인사도 공천하고 중도 인사도 공천하고 왜 공천받는지도 모르는 인사들이 설사 당선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복했던 투쟁하지 않는 웰빙족, 비겁족, 그리고 소신을 버리고 양심을 팔아서 국가의 명운이 백적간두에 있는데도 무시하는 그런 정권으로, 그런 정당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해동 여러분들에게 문재인이 주사파의 그런 실정과 엄청난 잘못을 하나만 가지고 선거는 끝난 선거인데 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해 놓은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어떻게 빨갱이들을 공천하는 그런 보수당에서 왜 좌파 활동을 하고 주사파였던 놈들, 탄핵이 잘 됐다는 놈들을, 보수를 죽인 정면으로 부정하는 탄핵 역적들을 거의 대다수 공천해가지고 왜 제2의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길을 터주냐고요. 국민들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문재인이 주사파보다 저 도착 빨갱이들, 종북들, 친중하는 놈들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안타깝고 불안한 정국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자유공화당 이제 저희들 후보도 모집하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돼서 저희들도 공천정국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은 인재들을 공천해서 많은 의석들을 가져와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에서 공동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으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막중한 책무도 있어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회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우리가 좀 국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석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를 더욱더 화가 나게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 메시지를 또 한쪽으로 너무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유공화당과 같은 행동하는 우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무시 전략으로 가는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 6일 날 대구 경북 그 공천 결정자 명단을 미래통합당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이신 조원진 의원님이 현역으로 있는 대구 달서병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하는 걸 보고서 야, 이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구나.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보수 정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요만큼 배려도 있었다면 앞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최소한 이 지역만큼은 공천을 보류하고 남겨놨어야 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희 당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도부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전략을 갖고 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간간히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언행이라든지 뭐 행간의 뜻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몇 명 더 당선시키려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당도 이제 오늘 이제 공천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서 이제 모집 절차에 들어가서 공천 후보들을 전국에 한 150지역 정도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후보를 내면은 접전 지역이 많은데 미래통합당이 당선될 수 있겠어요? 그런 불행은 막으려고 미리 우리 당은 같이 보수가 똘똘 뭉쳐서 좌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단일 공천 방안이라도 마련하자. 통합이 안 되면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당을 책임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그 아픔과 서운함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참 정치라는 게 하루아프로 알 수가 없어요. 뭐 작년에 악법 통과시킬 때는 4% 할수인 체제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정의당한테 비례의석을 양보할 것처럼 어제 오늘 흐르는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출범한다는 그런 쪽으로 거의 뭐 굳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화가 나서 이런저런 얘기 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또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보수 정치권에서 경계해야 될 사안은 오늘도 아까 우리 헌재 앞에 기자회견하면서 이야기, 어제도 또 우리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원포인트 개헌안을 기습적으로 6일날 발의를 했는데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공중파에서는 다루지 않고 경제신문 하나에서 이거를 보도하고 이렇게 서슬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여야 148명이 발의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22명이다. 내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은 뭐 90몇 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120몇 명이니까 여기 발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찬성으로 돌아서서 이 미래통합당 22명 플러스 뭐 여기저기 합하면 개헌적 시선을 통과해서 국민투표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바뀌어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작년에 3대 악법 통과되는 걸 지켜봤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인민개헌처럼 일반 국민 100만 명도 개헌안을 낼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국회 제재권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같이 또 거대한 좌파 조직들이 100만 명만 사인하고 똘똘뭉치는 개헌안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국회가 갖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깨지는 이런 거를 살짝 끼워놓고 공청회 한번 안 하고 언론, 메이저 언론에서 말이에요. 지상파에서 보도 한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의 삼류 정치, 양아치 정치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7일 본회의에서 아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사회로 총선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거 막아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정신 나간 22명 말이죠. 제발 지금이라도 처리하세요. 당신들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이거요?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한 거 못지않게 큰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당장 철회하고 이거 철회운동 나서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춤추지 말고 제2의 내각제기원 의무에 가담해서 탄핵 못지않은 역사에 죄를 지어서 또 대한민국 헌정을 난도질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김무성을 비롯한 말이죠. 내각제 세력들. 정신 차리길 바라요. 예? 한간에 그렇지 않아도
제2의 내각제 업무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자주 만나서4.15 총선 이후에 권력을 나눠 먹으려는 이런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니까 그게 제가 정치학자로서 정치평론가로 보아도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공천 인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좌클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보수의 비중 있는 중진들을 다 탈락시키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내각제로 시동을 걸어서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나눠 먹으려면 이 미래통합당이 보수정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중도 기회주의정당이 돼서 빨갱이도 좀 공천하고 적당히 섞여가지고 정서가 비슷한 놈들이 또 저쪽 좌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애들하고 연결고리를 마련해가지고 함께 가야 되다 보니까 미리미리 포석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또 다른 제2의 쿠데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버금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저지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당에서는 하여튼 뭐 좋은 후보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바른 철학과 바른 총선 전략으로 싸우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답답한 마음을 우리 정당과 같은 당에 많은 표를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손해를 보기 전에 윈윈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당이 지금 선정한 과제들만 보더라도요, 저 미래통합당에 상상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공약을 많이 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개헌 발의안이가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리 당은. 이런 또 사기 개헌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좌파 권력을 연장하는, 여기에 춤추고 있는 이 얼간이 같은 썩어 빠진 정치인들 말이죠. 우리 당은 단연코 폐기하고 이름 석자 영원히 새겨서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우리 당은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을 무효화하고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탄핵을 하겠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보수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 지금 국회에서 활기치고 있는 이런 많은 이념을 갖고 과도하게 헌법을 난도질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독일과 같이 이렇게 잘 헌법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할 수도 없고 이렇게 출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못하게끔 법제화하겠다, 이런 걸 낸 거예요. 저 지금 다 자격미달의 정치인들 아니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헌법을 부정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정보활동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조차도 완전히 막아야 된다. 3대 학법 통과된 거, 공수처 폐지, 그 법을 폐지시키는 그 법을 해야 돼. 검찰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또 법안을 내야 되겠다. 문재인 5대 게이트,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뭐 탄핵 얘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송철호 게이트 말이죠. 물산 부정선거라든지 조국 게이트, 이런 것들이 다 묻혀 있잖아. 이거, 그리고 뭐 드루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가 묻혀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태양광 얽힌 여러 가지 일들, 무슨 신라젠 문제,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제대로 된 검찰 권력이면 벌써 다 파헤쳤을 텐데, 이 정권에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의 작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애는 씁니다만은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안보가 이렇게 파탄나고 있는데도 군에 갔다 온 청년들이 군가삼죄 이렇게 조금 받는 거, 취업할 때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많지만은 분단국가로 사는 우리 국민들은, 저는 군에서 고생하는 젊은이들한테는 가산점을 줘야 된다. 여군들도 좀 군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부사관 정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노조는 순수한 노조 활동에 전념해야지 정치 활동에 전념하고 말이죠. 예? 아니,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지. 왜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 복구화범 철배, 왜 노조가 그런 데 관여해요? 그게 노조입니까? 그런 노조는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되겠다. 순수한 노동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가 되라. 국가의 공권력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정신을 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권익을,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단체들은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서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뭐 정상화시키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들어주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은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세를 폐지하면 지금 1,500원대 휘발유값이 700원대로 내려가서 서민들한테 큰 부담을 덜어준다고 그러고 이런 정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도 인하해서 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원자력 비중도 더 높여서 50% 높여서 싸고 질 좋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전기를 확대 공급하고 요 전기요금도 더 내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생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이자 및 상환을 35세까지 유예해서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우리 이런 당을 선거에서 투표해두지 않으면 어느 당을 선택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당 정치에 있어서 정당에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당에 표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요즘처럼 저렇게 국민을 속이는 정당들이 많고 이념에 충실하지 않고 몇몇 정치인들의 손아귀에서 이념에 충실하지 않고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지 않은 이런 정당들은 없는 게 나아요. 지들 입맛에 맞는 공천 후보들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주민들 뜻과 상관없이 그냥 쭈물딱해서 후보를 내놓는데 거기서 좋은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뭐 국민들한테 90도 절해도 선거가 끝나면은 언제 받냐는 이제 목에 힘주고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하고 의정 활동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계파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후보들은 여러분들이 배격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자유공화당과 같은 이런 당은 평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후보들, 투쟁력과 역사관 있는 후보들을 선출해서 반드시 후대에 정당 정치 모범을 세우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을 한 김에 어차피 뭐 공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 제가 이제 공동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으로서 공천 일정 같은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제가 저녁 때 마지막 검토를 하고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낼 겁니다. 지역 후보로 출마할 후보자,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후보자 양 모집 공고를 낼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당의 홈페이지라든지 공카, 그 다음에 시도당 위원장들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노티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뭐 그게 어떤 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면 공천 공고와 더불어서 접수를 수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심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사를 하고 목요일 날 심사 완료 및 결과 발표를 좀 할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 비례대표는 이제 우리 당에서 정한 소수의 당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추인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정이 있은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우리가 최고위원회의 그런 추인을 거쳐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정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보님들은 예비 후보들은 이제 서류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돼. 예비 후보는 뭐 서류가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돼서 간단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본 후보 등록은 서류가 최소한 20가지 되지 않습니까? 뭐 세금 하나하나 낸 것까지 또 재산 현황부터 학력에 많은 것까지 다 먼지까지 다 털어서 다 봐야 되고 범죄 경력은 있는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지금 서류를 통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고가 나가면 빨리 서류 준비를 하는데 3, 4일은 보내야 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서류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어쨌든 오늘까지도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비 후보를 최대한 등록을 해서 우리 당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좋은 공약들을 관철시키는 국민 홍보 또 국회에 등원해서 반드시 입법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인재들을 모시고 총선을 치르려는 기본적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보수가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우리 당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공천과 그런 선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좀 우리 당으로 공천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제일 좋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옥중소신 정신을 살려 지금이라도 뭐 짧은 시간에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후보자 단일화 문제를 논의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래서 좌파의 의석을 최대한 줄이고 보수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그쪽으로부터 제안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요즘 중국 폐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막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응? 뭐 사설에도 이렇게 중앙일보 사설에도 나왔는데 며칠자입니까? 3월 9일자 월요일 날 사설이군요. 예. 코로나 사태가 대구 사태라니 제정신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사설에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대구 지역 코로나 환자 수를 거론하며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부로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대구 시민 560명당 1명이 됐다. 이런 추세면 다음 주엔 400명, 300명, 1명꼴로 나오게 된다. 중국이 정말 코로나 확산에 문제였다면 인구 2,300만 수도권은 왜 10만 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겠냐.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다면 이같지만 어처구니 없는 정말 추론도 이런 엉터리 같은 추론은 이 사람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재앙적인 방역대책 실패, 중국인 초기 입국 제한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 원인을 갖다 다른 데 돌리는 이 사람은 방송인에게 앞서서 큰일 날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말 한마디가 사선을 넘나들면서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어. 이 정신 나간 사람이야 내가 보면.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어 말이야. 코로나 사태가 대구 사태. 이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실패해가지고 이만큼 확산되고 말이에요. 세계 2위의 감염국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 방송을 들어야 됩니까? 이념을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안 된 거예요. 정말 뭐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엉터리 같은 담론들이 흘러다녀도 그냥 웃고 지나가는지, 도덕과 가치가 정립된 선진국 같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수당이라는 사람들이 공천하는 걸, 그래 토착 빨갱이 같은 그런 좌파들을 공천하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어제도 우리 지도부 한두 명하고 우리 젊은 청년 연사를 데리고 저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 가가지고 너무 잘못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솔직히 뭐 그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얘기해들 알아들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 20, 30분들이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현장에 가가지고 이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알아야지 국민들이 깨닫고 표를 주고 그래도 제대로 된 세력한테 힘을 몰아줄 거 아니겠어요. 여론 환기 차원에서 가서 우리가 1시간이야 거기 앞에 가서 뭘 잘못하고 있는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도와 가치는 무시되고 편법과 사기성 있는 이상한 것들이 말에 득세하면서 대한민국의 골간이 무너지고 골병 들고 있어요. 골병 들고. 예?
어떻게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한가하다 돌아가신 5명의 의로운 열사의 죽음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메이저 언론에서 아직도 주제로 다뤄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잘못된 권력이 언론을 틀어지고 나라를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다 못해가지고 막 혼자 앞에서 혼자 가만히 연설을 하고 이렇게 다른 연사들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도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봉사하고 있는 시민의식을 보면 또 희망을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야기한 썩어빠진 권력, 썩어빠진 지도층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데 또 이런 양심과 정의의 시민들을 보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위로감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대구 사태를 보면서 저는 희망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뭐 알다시피 뭐 재정도 적잖아요. 제가 우리 당 살림도 오래 했잖아요. 회계 흐름도 잘하는 사무총장도 오래 하고 뭐 또 얼마 전에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겸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당은 대구 지역의 이런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선거모금을 해서 1차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대구 지역 집사회에 1,000만 원을 전달했고 또 추가로 모집된 거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추가로 모집된 게 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이번 주에 공동대표님이 대구 지역에 가서 그걸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뭐 어디를 가서 어떻게 만날지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 당원 동지분들의 이런 것이 바로 정의로운 시민의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도 이 가짜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또 개헌 눈으로 전국을 흐리니까 우리 당이 또 비싼 조선일보에 또 광고를 냈어요. 왜냐하면 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게 예? 조선일보 사설란 35면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자예요. 이게 비쌉니다, 조선일보에 내는 거. 왜 내느냐? 이만한 돈을 쓰면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못된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좀 뭐 조선일보 독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뭐 100만 부 가까이 찍는지 80만 부 찍는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돈을 쓰면서 이걸 읽는 우리 국민들이 있어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래서 광고를 낸 겁니다. 여기 조금 소개를 하면은 체제 파괴 개헌 발의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야합이다. 반헌법적 기습 개헌 발의를 절대 반대한다. 이게 찬성한 미래통합당의 22명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미. 기습 발의하고 말이죠. 살짝. 야, 정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그런 음모에 또 휘말리는 이 못된 이 보수를 사칭하고 있는 보수가 아닌 기회주의적인 사기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를 잡아야 될 전사가 될 이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거리 다 하고 있는데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일조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종북 주사파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이거를 억제하는 살충제 역할, 살균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헌 발의에 동참하는 이런 의원들을 보면 말이죠. 백신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썩은 백신이 돼가지고 아무 효과,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양제 역할. 예? 제가 좀 학자입니다만 무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응?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야합하겠다는 거예요. 개헌을 발의한 자들을 미래통합당은 즉각 탈당 조치하고 국민 앞에 사죄 성명을 내야 됩니다. 예? 무슨 100만 명 국민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이건 삼권 분립을 완전히 지금 국회의 그런 권한과 기능을 완전히 축소하는, 언뜻 보면 뭐 직접민주주의에서 이것이 좋은 것 같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나쁜 권력이 행정부에서 모든 사법, 검찰 권력이 틀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 독약 중에 독약이 돼가지고 독재국가, 전체국가라는 길을 터주는 거를 그 잘났다는 국회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이 참 한심하다. 예? 예? 한심하다 정말.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연방제 노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정치인들은 역적, 반역적인 그런 행위로 다음 후대의 역사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당것처럼 당원들이 당비 내고 후원비 내가지고 운영되는 이 눈물겨운 정당에서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못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우리 당과 같은 이런 양심의 소리들이 있어서 파괴되어가는 한미동맹도 유지가 되고 그나마 우리가 뚝이 터지는데 그걸 막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예? 뚝이 터지면 다 망하는데.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들은 뭐 국고보조금 받았어, 수백억씩 받았어, 당뇨들 100명씩 봉급 주고 어떻게 하냐. 우리 당은 그야말로 우리 당원들의 피 같은 돈 10,000원, 20,000원 당비 내고 또 후원회를 통해서 살림하면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당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면 우리 국민들도 누구를 통해서 이 잘못된 세력들을 대체할 것이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져 버리면 대한민국이라는 집은 그냥 쓰러져 내려갑니다. 그것이 제가 보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과 같은 어려운 정치력에게 후원도 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잔뜩 몰아주어가지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또 아침에 이런 이 칼럼을 보고 좀 화가 났는데,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칼럼을 쓰면은 꼭 반문연대 논리에서 우리 공화당처럼 이렇게 애써서 투쟁하는 세력을 평가하지 않고 이상하게 비껴가는 글을 써요. 그래서 작년에 광화문 텐트 투쟁 때도 이런 글이 나와가지고 항의 서한도 보내고 그랬는데 역시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그 이후에도 이런 글이 서너 차례 나왔는데, 예? 뭐 여기는 뭐 제목은 뭐 정치인 박근혜 녹슬지 않았다 이런 뭐 칼럼을 썼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이렇게 글을 잘못 쓰면 도와주는 격이 되잖아요. 김대중 씨는 보수가 아닌가요? 조선일보에서 평생 녹을 먹으면서 보수라는 그런 렛대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인데,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좌파들을 공천하는 이 당을 위해서 우리 자유공화당 같은 당의 흐름이 끊겼어야 되겠어요? 오히려 진정한 보수라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서신의 해석을 제대로 해서 큰 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지만 그동안 길거리에서 싸워온 태극기 세력의 그런 분노와 아픔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이 대목을 좀 잘 해석을 해서 진정으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세력에게 이 총선에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지. 이런 못된 공천을 하고 말이죠. 어려운 세력을 무시하는 야당답지 않은 가짜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글을 써도 되겠어요? 김재룡 선생님, 우리 당에서 항의 사안 공식적으로 2차례 보냈는데 아직도 이런 글을 씁니까? 지식인으로서 분노하고 정당인으로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엄하게 묻습니다. 이런 글 쓰면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수를 위장한 좌파 세력들을 키워주는 잘못된 숙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공화당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글을 써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메시지는 보수가 하나로 똘똘 뭉치자는 큰 주제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그동안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롭게 투쟁해온 세력에게 지금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숨기고는 있습니다만 협력하지 않으려 이런 세력에게 힘을 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애각제 음모로 개헌을 하려는 국회의원 22명을 가진 이런 못된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그렇습니까? 김재중 선생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보수를 죽이는 길이에요. 평생 보수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유공화당과 같은 의로운 세력의 그런 정신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미래통합당 같은 가짜 보수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칼럼을 쓰냐 이거예요. 정말 다음에 글 쓰실 때는 이러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제치하는 거 보니까 참 마지막까지 국민을 어렵게 합니다. 이제 8,000명 가까이 다가가고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다고 마스크 벗고 다 됐냐 같이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는 어디까지 우리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안심시키는 정부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이 하는 메시지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실패해요. 내가 보면은 방역 문제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에 소득주도 파탄론, 소득주도 빈곤론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신인들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아 있고 말이죠. 중국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민주적인 가치도 많이 훼손시킨 정부가 돼 있죠. 북한한테 그렇게 공들이고 말이죠. 그렇게 욕을 먹고 비아냥을 거려도 이렇게 비유나 마치는 이런 사람들 통일부 장관 시키고 미리 하더니 그저께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협력이니 뭐니 우리 국민들도 구하지 못하는 마스크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이죠. 무슨 사회주의 된 것처럼 마스크 약국 앞에서 줄 서 있는 이런 상황에 북한에 뭐라도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그런 얘기 하면 뭐예요? 북한이 또 올해 두 번째로 말이죠. 무력 시위를 했잖아요. 발사체를 또 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3월 2일 날, 3월 9일 날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북한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행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지 3명이나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3명이나. 사과나 한번 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지금 중국발 폐렴 사태로 우리나라보다 더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요. 확진자 수가 이미 엄청나게 지금 올라있다. 10,000명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중국 국경을 완전히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오고 가던 보다. 왜냐면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 방역 체계가 우리에 비해서 더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균 앞에서 전멸할 수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요. 그래서 그나마 장마당에서 물건 구입해서 먹고 살던 것도 다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체제위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긴장감을 높여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일하는 양반들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철진한 민족 공존을 가지고 김일성주의자들 비유나 마치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됩니까? 국민 세금이 당신들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말이야. 마스크 하나 구하는데도 줄 서고 주민번호 대야 되고 무슨 전체주의처럼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데 무슨 보건협력 사업이야 지금. 국민들이나 먼저 잘 챙기란 말이야.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화만 나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에요.
뭐 혼자 한번 국민을 존중하면서 제대로 뭐 대처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에휴, 정말 방송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번 또 이런 중국 폐렴 사태를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해? 고통받는 국민들 야당 탄압용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잖아. 여기 보니 이런 인사들, 여권 인사들, 이런 망언들 이고 국민들 듣고 살아야 돼? 뭐라고 돼 있어요? 이재명이는 이 코로나 사태에 종교 집회의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람. 박원순이는 뭐라고 그랬어? 신천지 이만희 회장 등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 이게 정신당, 이게 민주주의 하는 놈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심상정이는 뭐라고 그랬어? 중국 봉쇄보다 신천지 봉쇄가 가장 시급하다. 중국 봉쇄나 잘해야지. 뭐 신천지 봉쇄가 뭐가 중국만 잘 막았으면 신천지는 자동적으로 막아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신천지 교인들 다 막았을 거 아니에요? 추미애는 뭐라고 그랬어?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조속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압수수색을 지시할 게 아니고 중국인들 입국 제한을 왜 안 하는데 국정수사부터 하라고 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아유, 참.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는 잘나서가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지식인이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있고 정치 현장에서 조금 더 경험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시견으로 잘못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려운 태극기 열사 오인의 죽음을 기리는 3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바로 작년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안동지가 우리 당에 분신자들을 시도한 그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공수처법 통과되는 건 대한민국에 또 대들보고 하나 무너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 악법이 내년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보수 인사나 양심세력들이 또 다칠 확률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5,200만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러한 악법에 대해서 항의한 우리 당의 그 안동지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런 정신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총선에서 투쟁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썩어 빠진 기대 못할 세력한테 환상을 갖지 말고 그나마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공화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지도부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더 희생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공동대표님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비상한 각오를 다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쪽에 앉으시고요. 마이크 착용하시면 되십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자크는 잠그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소개를 안 하면은 시청자분들 다 나가고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자유공화당 라이브입니다. 지금 또 갑자기 또 손님분을 모시게 됐어요. 이게 제가 뭐 미리 들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준비하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미리 제가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방송만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참 이게 후보자님께 참 준비를 미리 해서 잘 모셔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우선은 이렇게 좀 썸네일을 띄우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음에 모실 때는 좀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우리공화당과 합당되면서 오신 우리 예비 후보자님이세요. 자유공화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서울의 구로구 갑으로 출마를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잠깐 후보자님 좀 챙겨드리느라고. 네. 그리고 자유공화당 이제 대변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오셔서 자유공화당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예비 후보자님이시고, 소기업 및 중소기업 고층 적극 해결, 한미동맹 강화, 한일협력 강화, 김정은 정권 척결,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슬로건으로 이제 걸고 출마를 결심하신 우리 예비 후보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또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경제가, 민생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모든 사회 지금 우리 그 구성원들 모든 분들께서 많이 고통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할 수 있다,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일부러라도 외치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늘의 도움으로 잘 물리치고 또 우리도 조만간 원래의 우리 대한민국 그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금방 올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자유공화당 구로구 갑 21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 황인규입니다. 먼저 저는 그 자유공화당이 올해 이제 한 2주 전에 이렇게 합당이 됐는데, 자유공화당이 아주 잘 크게 창성하는 그런 우리 정치 정당으로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자유공화당에는 우리 두 위대한 그 정치 선배님들이 이 자유공화당의 이 대표가 되셔서, 우리 김문수 공동대표님 그리고 조원진 공동대표님께서 우리 자유공화당의 그 대표님이 되셔서 우리 자유공화당이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또 두 분의 정치 경륜과 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 100여 명이 우리 자유공화당에도 지역구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또 비례대표도 되고 해서 잘 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자유공화당이 20년도에는 잘 될 거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믿는 이유는, 먼저 우리 사람도 사람의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큰 사업가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정당의 이름 중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자유공화당의 이름이 최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유라는 이름을 우리 자유공화당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화, 이 만인의 뜻을 모아서 대중에 의한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 자유공화당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자유공화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하는 그런 정당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미래통합당.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미래가 그 어떤 특별한 사상이나 그 추구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고 통합당. 그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뭘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뚜렷한 어떤 그 이름에서 오는 그 풍기는 의미가 별로 이렇게 강렬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이름만 볼 때도 우리 자유공화당이 월등하게 우월한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총선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서두에 이제 좀 가벼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의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1989년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장교로서 23년 복무를 했습니다. 예비역 중령이고 군에 있었을 때는 헬기 조종사를 했고 한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에서 국가의 어떤 그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2012년도에 중령으로 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의 어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백항공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 및 경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20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일반 기업가로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국가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2021년 우리가 20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는 사회주의자를 옹호하는 옹호자들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양대 세력 간의 한판 경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현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세력이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국가의 근간인 현재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겠기에 그런 선거라고 21대 선거를 저는 우리 공화당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 21대 국회 선거를 지금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우리 구로구 갑 지역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황인규 후보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현 국회의원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판단에 의해서 반드시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를 저는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정해진 룰과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활성화가 그럼 왜 우월하냐? 국가와 민족의 행복과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우월한 체제인지 이것을 우리가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미국과 서방세계, 나토와 또 소비에트 연방 간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과 서방세계가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194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 나라를 경영해 왔고 소비에트 연방은 사회주의와 또 계획 경제를 가지고 두 체제가 경쟁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이 체제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 또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가 우월성을 입증해서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한편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이렇게 위주로 지난 우리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두 체제로 잘 여러 가지 복절은 있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 북한은 지금 김씨 일가 3대 독재 세습 체제하고 계획 경제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극심한 이 문제점을 우리가 북한의 문제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CIA에서 매년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이라고 하는 아주 객관성 있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한 것인데, 먼저 GDP 측면에서 2017년도에 남한의 GDP는 1인당 39,500달러입니다. 북한은 그거에 얼토당토 않는 1,7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수출 측면에서 2017년도에는 남한은 5,775억 불, 북한은 46억 불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모든 경제적인 수치로, 객관적인 수치로 이 차이점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탄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피해 해외 탈출을 지금 일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기관이 곧 이 어떤 굶주림을 피해서 해외로 탈출하고자 하는 자국민들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억지고 그다음에 탄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결과로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약 40만 명의 북한의 탈북민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019년 12월 기준에 우리 통일부 통계 수치에 의하면 남한에 약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이 정착해서 현재 자유를 향유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나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을 우리 사례를 보듯이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 체제는 이 사회주의와 계획경제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이미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고, 경제적으로 증명을 했고, 또 보통 사람들의 삶의 어떤 선호도에서 이미 우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아니, 북한 사람들이 왜 그쪽에서 살기가 편하고 거기가 복지가 좋고 하면 왜 탈출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남한 사람이 여기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는 있겠지만 누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그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체가 우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도 후반부부터 금년도 초까지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상한, 그리고 도저히 발생하기 해서는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고 집권여당의 원내총무가 된 사회주의자가 집권여당의 원내총무가 된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상황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가 권력 구성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가 권력의 위기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사회의 생활을 할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서 지금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나서서 절대 사회주의로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애국심과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구로구 갑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구로구 갑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시장경제제를 지키려고 하는 건전한 한 사람의 정치 초년생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정치를 오래 한 정치인을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4.15 총선을 통해서 모든 사회주의자들을 국가 권력 구성의 공식 체계에서 추방해서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는 될 수는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 사회주의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 사회주의자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헌법의 근간인데 그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여당 원내총무가 되는 그런 국가 권력의 구성의 핵심 중추가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반드시 국가 권력 구성의 핵심 구성원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돌려보내서 사회주의자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이나 또 여당의 원내총무, 우리 국가의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좋은 법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나깨나 노심초사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인류 공영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들어앉아가지고 그 과거를 회귀하고 이미 체제 경쟁에서 승패가 갈리고 그런 어떤 체제를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공직에 있으면 안 되고 개인적인 어떤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인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잘 구성되어 있고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와 경제활동 또 자녀 교육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복지 문제 이런 거를 서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주의나 또 계획경제를 갖다가는 개인의 자유의지 또 어떤 생산과 분배 측면에서 효율성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극심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 국가가 현재 1류 국가인데 3류 국가, 4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를 우리 남한은 더 발전시키고 이 제도를 북한에 적용을 해서 북한의 김씨 일가 3대 독재 세습체제를 무너뜨리고 그쪽에 있는 계획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어서 우리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자유통일을 우리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또 하늘의 인도로서 우리가 자유공화당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21대 선거에서 자유공화당에 최소한 50석을 이게 표를 몰아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호를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4.15 총선을 통하여 사회주의자 아웃 추방, 자유민주주의 필승!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로된 나무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또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또 하나가 되면서 많은 또 인재분들이 대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오늘 조금 전에 모셨던 이제 황인규 예비 후보님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기존에 또 자유공화당 라이브 시청해 주시던 동지님들, 그리고 또 새로 함께 해주시는 동지님들, 많은 분들께 또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유공화당 라이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말 많이 부족하죠.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애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공화당 라이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실 때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공유와 구독은 애국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